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제 지인들은 다음날 놀러 갈 일이 생기면 일기예보보다 저한테 먼저 날씨를 물어봅니다. 제 왼쪽 다리가 아주 기막힌 날씨 알림이거든요. 태어난 지 54년 되었는데 왼쪽 다리 하나 없이 산 지가 20년이니 이제 조만간 다리 없이 산 날이 다리가 다 있는 채로 살았던 날보다 길어지겠더라고요. 짓궂은 친구 중 하나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야, 너 여자는 만나냐? 어휴, 20대 때부터 재봉틀만 그렇게 붙들고 앉아있더니 여석지 너 연애 한번 못 해봤지? 아니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걸 난들 어쩌냐. 어휴, 유니콘이요, 유니콘 아주. 54 모태솔로 남자는 이 세상 천지 너밖에 없을 거다 아마. 그 친구 말에 씁쓸하게 웃고 말았지만 사실 마음 한켠이 쓸쓸해지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참 그래도 20대 때는 일에 좀 몰두하다가 30 지나 연애 좀 하고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4세 다리 하나를 불의의 사고로 잃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고 어이없고 조금은 억울한 사건이었지만 여튼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다 바뀌고 말았습니다. 학창시절에 저는 다른 사람들이 모델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로 패션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몸도 마르고 얼굴도 작은 편인데다 옷을 좋아해서 이래저래 리폼도 많이 해서 입고 다녔거든요. 길거리에서 사진이 몇 번 찍혀 잡지에도 실린 적이 있을 만큼 나름 잘 나갔다면 잘 나갔죠. 남들이 다 수학 영어 공부할 때 저는 부모님 몰래 학원비를 다른 데에 쏟아부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바로 의류 패턴 학원으로 가서 새벽까지 옷을 디자인하고 패턴을 떴어요. 그때 디자이너와 패턴사가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저는 정교하고 예민하게 한 끗 다른 패턴을 뜨는 제 모습에 희열을 느끼곤 했습니다. 20살 때 제 꿈은 거대했습니다. 제가 상상으로 디자인해서 스케치한 옷을 직접 세밀하게 패턴으로 만들고 그 패턴을 전 세계 유명한 명품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사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대학도 과감하게 패션 디자인과를 갔습니다. 부모님이 당연히 기절초풍하게 놀라셨죠. 그냥 옷 특이하게 입는 아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패션 디자인과를 간다 하니 당황하셨는데 사실 부모님이 놀라실 일은 그 이후에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24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에 원단 시장을 다녀오던 길 음주운전을 하는 차가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양손 가득 들고 있던 각종 원단들이 쿠션이 되어 저를 지켜줬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다리 하나가 아니라 목숨을 잃을 뻔한 큰 사고였습니다. 1년을 꼬박 병원 안에 있으면서 저는 미친 사람처럼 디자인을 뽑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옷을 그려댔습니다. 그걸 보다 못한 어머니가 제가 그린 그 디자인을 지인에게 보여주셨고 운 좋게 그 지인분이 아는 패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거기서 패턴사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앉아서 컴퓨터로 하는 작업이고 가끔 원단으로 가봉할 때만 일어나니 다리 불편한 건 비 오는 날 외에는 크게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매 순간 불편했지만 그걸 인식하는 순간 제 젊음이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서 애써 외면하고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덕에 패턴사로는 꽤 이름을 날렸죠. 제 디자인, 제가 뜬 패턴으로 만든 고급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아파온 건 이 일을 시작하고
10년이 훌쩍 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멋진 디자인을 해도 저는 그 옷들을 소화하기 어려웠고 제 손에서 태어난 그 옷들을 입는 사람들 눈에는 제가 그저 다리 하나를 가지고 애쓰며 사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되었고 꾹꾹 눌러 참았던 괜찮다 괜찮다 했던 그 마음이 무너지며 저는 다리를 잃었을 때도 하지 않았던 자학과 절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방황이더라도 20살 때의 방황은 수습할 기간이 있는 젊음의 치기일 수 있지만 40이 넘어서 오는 방황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빠르게 열어주더라고요. 회사에서의 갈등도 늘어났고 실수로 인한 금전적 손해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술을 잔뜩 먹고 비싼 기계 위에 쓰러져 망가뜨린 사건 이후 저는 회사에서 나와야 했죠. 부모님은 그때도 아무 말도 않고 뒤에서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성실하게 살아도 저는 부모님에게 다리 하나 없는 아픈 손가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저한테 티 안 내고 슬퍼하시는 두 분을 보며 저는 더 큰 좌절과 함께 오히려 많이 삐뚤어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석었죠. 기댈 곳이 당신들밖에 없다는 어리광을 그딴 식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못하는 바보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렇게 혼자 만든 동굴 안에 깊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다가 결국 저는 부모님과의 연락도 끊고 저만의 세계로 침잠하고 말았습니다. 몇 년만 하다가 속이 문드러져 돌아가신 두 분 임종도 못 지키고 장례식장에서 황망하게 인사드린 게 몇 년 전. 저는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으로 작은 수선집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제대로 차려 부모님이 남기신 것으로 제가 살아남는 모습을 똑바로 보여주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서도 부모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손에서 떼지 않던 술을 끊고 계속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원피스와 바지를 만들어 걸어두고 오지 않는 손님 때문에 연연치 않고 하다못해 에코백이라도 만들며 계속 무언가를 쉬지 않고 계속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묵묵히 재봉을 받고 있던 어느 날 가게 문을 열고 2달 정도 되었나?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빼꼼 문을 열고 말을 거시더라고요. 저기, 여기가 뭐 하는데요? 아, 수선집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걸어둔 옷이랑 가방이 다 수선 제품이에요? 아니요. 그건 제가 만든 겁니다. 아이고, 어디서 이런 일 하셨었나 봐. 내가 평생 내 체형에 맞는 옷 찾는 게 힘들어서 고생했는데 그러면 혹시 맞춤도 해요? 맞춤은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이 정도 솜씨면 맞춤 하실 수 있겠는데? 한번 시험 삼아 해본다 생각하고 나 정장 바지 하나만 만들어줘요. 감은 내가 끊어올게. 그렇게 제 첫 손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수선 손님이 아닌 맞춤 손님이었습니다. 확실히 체형이 일반적이지는 않으신 분이라 간만에 솜씨 발휘해서 패턴을 뜨고 옷을 지어드렸죠.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분이 이 손님 저 손님 다 데리고 와서 자잘한 수선에서부터 큰 맞춤까지 정말 많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게다가 제가 만든 가방이며 소품들을 싹 사입해서 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팔아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귀인이었죠. 어느새 저와 그분은 서로를 누나 동생으로 칭하는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외롭기만 하던 제 삶에 사람의 온기가 다시 스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년복이 있나 봅니다. 누님 같은 분을 다 만나고.
내가 노년복이 있지. 평생 허리는 24인데 엉덩이가 110이라 맞는 옷을 입고 살지를 못했는데 아우 덕이 아주 요즘은 오드리 헵번처럼 허리 딱 드러내고 다니잖아. 이 나이에 웬 호사야. 아이고, 누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또 힘이 막 납니다. 그렇게 제 수선집은 어느새 그 누님과 친구분들이 장보고 오다가 들러 믹스커피 한 잔씩 마시고 반찬통 들고 모여 다 같이 점심 우르르 먹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다들 연세 있으신 분들이라 그런가 처음에는 제 다리가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걸러지지 않은 동정을 보내기도 했지만 일단 한번 소문이 쫙 나니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알아서 배려해 주시고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주곤 하셨으니까요. 새로 소개해주는 손님들에게도 뭔가 알아서 얘기를 해주셨는지 처음 보는 분들도 놀라는 기색 없이 자연스레 대해주셔서 오히려 저는 일하기가 편해졌고요. 여전히 밤에는 환통에 시달리고 비 오기 전날에는 쑤시고 아파 신음을 할지언정 힘든 몸 이끌고 가게만 열면 오히려 아픔보다는 기쁨이 더 많은 나날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패턴으로 간단하게 봉제해서 파는 옷을 입고 행복해하는 분들을 보며 예전에 미처 느끼지 못했던 뿌듯함도 많이 느꼈고요. 그렇게 수선집을 한 지 5년 정도 되었을 때 일입니다. 제 수선집이 아주 낡고 오래된 상가 건물의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진짜 아는 사람이 아니면 찾아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그 누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먹고 살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규 손님도 소개로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지나가다가 오며 가며 오시는 분들은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연령대도 다 비슷비슷하고요. 아마 그래서 그 여자가 유난히 기억에 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처음에 찾아왔던 이유가 특이해서 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저기 여기 수선 맞죠? 네, 어떤 수선 때문에 그러시죠? 이거 단추 다는데 얼마예요? 네? 단추요? 마흔이 좀 넘어 보인 그녀가 내민 건 낡은 와이셔츠였습니다. 와이셔츠 단추 하나가 떨어졌다고 그걸 가지고 와서 달아달라 하더라고요. 속으로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바느질을 아예 못할 수는 있죠. 그런데 바늘에 실을 꿰면 단추 정도는 달 수 있지 않을까 했거든요. 게다가 바로 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너무 많이 낡은 와이셔츠여서 이거는 단추를 달다가 오히려 옷감이 사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저기, 이게 단추를 달아드릴 수는 있는데 옷감이 너무 오래되어서 단추를 달면 옷이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냥 본드로 붙여주시면 안 돼요? 네? 옷을 본드로요? 안 되는 건가요? 아끼는 옷인가 보네요. 그러면 안쪽에 심지 작업을 좀 하고 보강해서 달아드리죠. 아예 전체를 다 뜯어서 심지 붙이고 모든 단추를 다 바꿔 달아드릴까요? 아니요. 그거 하나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해드릴게요. 돈 받기도 좀 애매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후딱 단추 하나를 달아주고 그냥 그 여자를 돌려보냈습니다. 그걸로 끝일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2, 3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와이셔츠 단추를 달아달라고 말이죠.
아예 한 번에 다 달았으면 굳이 오지 않아도 될 일을 꼭 하나씩 떨어졌다며 가져오는데 처음에는 이상했고 그 다음에는 좀 무서웠습니다. 저기 혹시 이렇게 하나씩 떨어진 단추를 가지고 오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매번 나오기 귀찮으실 텐데 제가 아예 하나씩. 아니에요. 진짜 한 번에 하나면 돼요. 저기 그리고 돈 받으세요. 500원, 1000원이라도 받으셔야 제가 계속 오죠. 참. 제가 단추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고 난 후 그녀는 한동안 오지 않다가 다시 수선할 물건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퍼알이 빠졌으니 끼워달라고 오기도 했고 바짓단이 서너 땀 뜯어졌으니 그거 박아달라고 가지고 오는 적도 있었습니다. 수선이 돈 받기가 애매한 것들이라 저는 돈을 받지 않고 계속 그녀의 수선을 도와줬습니다. 자꾸만 그녀가 왔다 갔다 제 가게에 발길을 하니 오히려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가게에 발길을 끊는 건 그 누님과 친구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누님이 저한테 와서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맨날 와가지고 옷수선 해달라고 하는 여자 있잖아. 아, 네. 거참. 안 그래도 너무 곤란해요. 아니 딱히 돈을 내가 바라는 건 아닌데 돈 받기가 너무 애매한 것들만 갖고 오니까 계속 돈 안 받고 해주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만 갖고 오나 싶기도 하고 저도 좀 곤란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여자랑 조금 거리를 둬. 에? 왜요? 그 여자 소문이 좀 이상해.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한 반년 정도 된 모양인데 그동안 한 번도 집 밖을 안 나오다가 요즘에 수선집 간다고 한두 번씩 집 밖을 나오나 봐. 그런데 그 이웃들이 그 집에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쑥덕거리더라고. 남자가 한 3명 정도 그 집에 들락날락 하는데 한 사람은 남편이고 나머지들은 시동생인가 싶기도 하고 좀 험악한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하여간 좀 미스테리해. 그렇게 뒤끝이 애매한 사람이랑 인연 오래 가져봐야 좋을 거 없잖아. 그러니까 거리를 좀 둬. 굳이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지 않겠어? 그래요? 나도 그런 건 또 전혀 몰랐네. 굳이 궁금해하지도 말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는 굳이 궁금해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참 많더라. 궁금해했다가 괜히 된통 덤태기 쓰는 일들만 많아서 나는 이제 요즘에는 눈 닫고 귀 닫고 살아. 그게 내 인생 모토가 됐어. 누님,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오는 손님 제가 막을 순 없는 노릇이고 하여간 충고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걱정을 하겠어. 그냥 그렇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제야 그녀가 옷을 가지고 올 때마다 밖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던 남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늘 남자랑 같이 오는데 그나마도 밖에서 어슬렁거려서 신경이 몇 번 쓰인 적이 있거든요. 5분이면 되는 수선도 꼭 맡겼다가 다음에 와서 찾아가는 것도 이상하고 수선이랄 것도 없는 걸 수선이랍시고 와서 하는 것도 이상하고 생각해보니 이상한 것 투성이더라고요. 하지만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태여서 제가 궁금한 것을 묻고 싶으면 오기를 마냥 기다리는 것밖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수선 다 되면 연락 준다고 전화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지만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결국 궁금한 거는 물어보지도 못하고 시간만 가던 어느 날 슈퍼에서 먹을 것을 사갖고 슬렁슬렁 걸어오는데 한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곳에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그 여자를 정신없이 때리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깜짝 놀랐죠. 저도 모르게 우르르 달려가서 때리는 남자를 막아섰습니다. 어이구, 이게 길거리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세요? 뭐야? 이 짝다리가, 너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아니, 길 한가운데서 이러지 마시고, 그냥 좋게 어디 가서. 제가 말리려던 그때, 제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눈앞으로 번쩍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너무 창피하게도 남자가 휘두른 주먹을 딱 한 대 맞고 바로 쓰러져 버린 거죠. 남자는 제가 장애가 있건 없건 전혀 상관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일단 왜 자기한테 참견하느냐며 저를 정신없이 밟아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와서 말리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정말 크게 다쳤을 거예요. 아이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몸이라도 성한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갔어야 되는 건데, 제가 괜히 오지랖 떨어서 망신만 당한 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아픈 것보다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복잡한 심경이 저를 더 아프고 힘들게 했습니다. 어쨌거나 경찰이 멀리서 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남자는 여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들고 주랭랑을 쳐버리더라고요. 창피한 마음에 주저앉아 두리번거리면서 제가 짚고 왔던 지팡이를 찾고 있는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맞아서 얼굴 전체가 피투성이가 된 그녀가 엉금엉금 기다시피 일어나 제 지팡이를 갖다 주더라고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많이 아프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가 괜히 주제도 모르고 돕겠다고 덤볐다가 망신만 당했네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저 도와주려고 한 건 수선집 사장님밖에 안 계신데요.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 더 많이 맞고 큰일 당했을 거예요.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아니요, 그냥 오빠예요. 아니, 무슨 오빠가 여동생을 이렇게 백주대낮에 한 길에서 개패듯 해요? 거참. 그리고 오빠한테 뭐 뺏긴 것 같던데 그거 경찰한테 얘기해서 안 찾아도 돼요? 아니에요. 어차피 그 돈 떨어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텐데요. 뭐 저한테 돈 뺏으러 왔던 거라서요. 여자는 경찰에게 죄송하다고 오히려 사과를 하고 절뚝이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수선집으로 돌아와 의자에 몸을 던졌죠. 이게 맞을 때는 오히려 창피해서 몰랐는데 맞고 나서 그게 멍으로 올라오고 안쪽에서부터 스물스물 아픔이 되살아나오니 그때부터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뒤늦게 소식 듣고 누님과 그 친구들이 우르르 찾아와 제 등짝을 펑펑 때리며 다들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아우! 내가 그 집 이상하다고 말했잖아! 얽히질 말았어야지. 대체 그놈이 어떤 해코지를 할 줄 알고 거기서 그러고 돕겠다고 덤벼. 아이고 참, 나이라도 젊어야 몸으로 몸빵이라도 하지. 지금 동생 나이에는 그런 거 함부로 덤볐다가 잘못되면 골로 간다고. 세상에 진짜 겁도 없다. 누구라고 그걸 덤비고 있어. 제가 대답 없이 침울하게 계속 바느질만 하고 있자니 누님이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 혀를 쯧쯧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나 오늘 육개장 끓일 건데 와서 같이 좀 먹을래? 아휴, 아니에요. 저 오늘 간만에 약속 있어요. 아는 형님이 지방에 사시는데 근처 오신다고 오늘 저녁에 맥주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아휴, 잘 됐네. 그래. 오늘같이 꿀꿀한 날 한잔하고 풀면 좋지. 다음에 내가 육개장 또 하게 되면 그때 한번 갖다 줄게.
살살 마시고 내일 아침에 몸 힘들면 연락하고. 예, 누님. 감사해요. 챙겨주셔서. 그렇게 누님을 보내고 저는 저녁 약속 시간까지 얌전히 재봉을 하며 그 형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형님이 저랑은 좀 신기한 인연입니다. 제가 한창 페인처럼 살 때 게임에 빠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게임이 저 혼자 사는 게임이 아니라 게임상에서 만난 사람들 여러 명과 일종의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게임입니다. 그 게임 내에서는 서로 나이도 성별도 사실 잘 모르고 서로 게임 내 이름만 알고 하거든요. 그 형님은 불주먹 짱군이었고 저는 외다리 마법사였습니다. 나중에 안 거지만 저희 외에 다른 친구들은 다 중학생이었고 저랑 그 형님만 나이 40이 넘은 어른이었죠. 그 어린 것들이랑 저희가 게임을 하면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겠습니까? 게임 내에서 진짜 오만 욕도 다 먹고 게임 못한다고 팀에서 몇 번 쫓겨나기도 하면서 저와 그 형님은 얼굴 한 번 못 본 사이지만 뭔가 서로 끈끈하게 정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3년쯤 정을 쌓고 드디어 오프라인에서 한번 얼굴을 본 저희는 그날부터 아주 절친이 되었죠. 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 형님 상주처럼 3일 내내 와서 빈소 지켜주었고 제가 이곳에 수선집을 낼 때도 형님이 큰 돈 투자해서 비싼 기계 2개 사서 들여놔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자주 얼굴은 못 보고 만난 것도 게임이기는 하지만 정말 친형 못지않은 그런 분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형님이 지방에서 주먹으로 꽤 유명하신 분이었더라고요. 지금은 그 주먹 세계는 어느 정도 청산을 하고 또 사업체 운영하면서 지내고 계시지만 주변에는 여전히 예전 주먹 세계에서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분입니다. 하여간 전국에 모르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상황도 없는 신기한 그런 분이죠. 몇 년 만에 서울 올라오신다고 해서 간만에 얼굴 보고 밥 먹기로 한 참이었습니다. 이제 막 두돌된 손주가 입을 귀여운 양복을 몇 달 전부터 짓고 있었는데 마침 거의 다 완성이 돼서 오늘 오시면 선물로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다듬고 있던 그때 빼꼼 가게 문이 열리며 그 형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어이, 외다리 마법사! 아이고 형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왜? 일찍 오면 안 돼? 아유, 일찍 오면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반가워서 그러지. 형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냈지. 우리 외다리 마법사님은 행복하게 잘 지내셨고. 그때였습니다. 제가 구해주겠다 덤비다 망신만 당한 그 여자가 빼꼼 문을 열고 들어오다 멈칫하더라고요. 수선... 예, 주세요. 어떤 수선이신데요? 그리고 좀 괜찮아요? 네, 이거 단수선 좀 해주세요. 그래요. 수선해놓고 기다릴게요. 정말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아요. 단수선 잘 좀 해주세요.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여자는 가게 안에 있는 형님 한 번, 저 한 번을 흘끔 보고 슬그머니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기다리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자가 떠난 후 그 형님이 고개를 갸웃하며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손님이야? 밖에 남자도 알아? 아니요. 아휴, 저 오늘 저 여자 때문에 아주 난리 났었어요. 그렇게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그 형님이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저놈 저거 어디서 봤나 했더니 에이, 저 자식 아직도 이런 짓 하고 사네. 네? 그게 무슨... 저 여자랑 같이 온 저 남자 어렸을 때부터 아주 못된 짓만 골라 사던 놈이야. 저 여자도 그냥 데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요? 뭐 이상한 건 없고? 이상한 건 크게 없어요. 전화번호 안 가르쳐주고
진짜 어이없게 간단한 수선만 가져오는 거, 그거 외에는. 그 수선해달라는 그 옷 좀 줘봐. 형님은 제게 바지를 건네받고 뭔가 주무르며 한참을 고개를 갸웃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반짝하시며 가위를 가지고 멀쩡한 바짓단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꼬매달라고 한 쪽보다 훨씬 안쪽 단이었어요. 놀랍게도 그 안에는 뭔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형님, 그게 뭐예요? 어디 보자. 살려주세요 라고 써있네. 네? 저는 너무 놀라 형님 손에 있는 종이를 가져다 읽었습니다. 햄버거를 쌌던 종이에 그을린 재 같은 것으로 쓴 살려주세요 한 줄이 적혀 있더라고요. 형님, 이게 대체... 내가 아까 그 여자를 보니까 느낌에 업소 같은 데서 젊은 시절 일했던 것 같더라고. 남자 만나고 뭐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 얼굴이 그냥 관리나 운영 뭐 이런 쪽인데 저런 애들이 돈 때문에 그놈들한테 목줄 잡히면 전화기도 뺏기고 그냥 갇혀 살거든. 뭐 도박장 한밭집 밥도 하고 뭐 심부름도 하고 대신 감시가 어마어마해. 전화는커녕 혼자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늘 누가 따라붙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잘 쓰던 방법이야. 배달 용기 안에 쪽지 넣거나 누가 찾아낼 수 있는 곳에 쪽지 넣거나 하는 거. 나도 뭐 반신반의하면서 본 거지. 저는 그 쪽지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유일하게 감시자와 벽이라도 하나 두고 떨어질 수 있는 곳인 수선집으로 와서 쓸데없는 수선들을 맡기며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몇 번 소음으로 신고가 들어갔던 터이고 폭력 현장에 출동한 적도 있어서였는지 대응이 빠르더라고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한창 도박판이 벌어진 상황이라 아주 대차게 잡혀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동안 그놈들 돕느라 알게 모르게 자잘한 범죄에 염려되어 있던 그 여자는 참고인 조사를 여러 번 받아야 한다는 말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 형님의 도움으로 좋은 변호사를 소개받아서 연결해 주었고 그 핑계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한가롭게 가방을 하나 디자인해서 만들고 있는데 빼꼼 문이 열리면서 그 여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네요. 여기 수선이요. 맡겨두고 갈게요. 잘 부탁드려요. 솔기 터진 거 꼼꼼하게 잘 박아주세요. 몰라보게 밝아진 그 여자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제게 남자 옷이 아닌 여자 옷을 건네주었습니다. 딱 봐도 새 것 같아 보였는데 어디가 뜯어졌다는 것인지 살펴보고 있는데 뭐라? 살짝 뜯어진 솔기 안쪽이 좀 볼록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 뜯었더니 세상에 거기에 작은 금거북이가 하나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쪽지도 한 장 들어가 있었습니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죄송해요. 꼭 받아주세요. 저는 그 거북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먹먹한 마음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여자가 쭈뼛거리며 수선실을 찾았을 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처음 제 말을 듣고 얼떨떨해하던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그렇게 그녀는 제 가게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그녀는 좋은 파트너로 잘 지내고 있어요. 가게를 넓혀서 이사도 갔습니다. 절반은 수선과 맞춤을 하는 제 공간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녀가 제가 만든 것들을 파는 작은 소품샵을 하고 있거든요. 아, 저희 가게 이름이요? 모두가 촌스럽다고 말렸지만 제가 벅벅 우겨서 지었습니다. 바로
금거북이 수선 소품이에요. 다행히 수선도 소품샵도 잘 되어서 저희는 아주 멋진 파트너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관계로 발전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친구인 듯 연인인 듯 동업자인 듯한 관계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용기를 내보면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겠죠? 한번 내볼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